선고된 날로부터 돈을 원금을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자가 붙어요. 12%예요. 연 12%. 안녕하세요. 학교변호사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한 이후에 그런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중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 한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이 피해 학생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들어가는 병원비에 대해서 상대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일단 피해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원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는 후견인이 이 미성년자의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해 학생과 부와 모가 되는데 이 부모는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피해 학생의 보호자로서 피해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부모로서의 괴로운 그런 정신적인 충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독자적으로 나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피고를 누구로 삼아야 하느냐? 피고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괴롭힘을 했던 이 가해 학생들, 여러 명이라고 하면 가해 학생들 전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또한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이 5명이다. 그러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가 다 계시면 10명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소송은 그럼 어디에 제기하느냐?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를 당한 곳, 그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 중에 하나인 법원을 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편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들었던 치료비,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 치료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례 치료비를 얼마까지 내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일단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적극적 손해,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 3가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 손해는 아까 말한 대로 기양치료비, 이미 들어간 치료비,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소극적 손해는 내가 이런 정신과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나의 기회비용이 손실되는 거, 그걸 우리가 또 일실손해라고 하거든요. 그걸 소극적 손해라고 해요. 보통 어른들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잖아요. 나의 경력에 뭔가 손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이 장애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일실손해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일실손해를 청구할 만한 것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위자료,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이렇게 3가지를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내가 청구하는 것은 사실은 뭐 1억이든 10억이든 다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위자료로 나오는 금액 자체가 또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친 정도, 그 다음에 손해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가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다 상황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매기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적극적 손해에서 제가 기양치료비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례치료비를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느냐?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가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최대한 손해배상을 덜 해주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또 최대한 많이 받고 싶고, 원고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 사람들이 감정인이라고 해서 법원에 위촉받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감정 신청을 합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런 것들을 감정인한테 감정을 보내서 정신감정을 해보니 이 원고는, 이 학생은 한 3년 정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 비용은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까지 다 책정을 해가지고 법원에 그 감정 결과를 보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신과 감정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3년 동안 받아야 된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치료비가 한 500만 원이다. 그리고 그동안 들어갔던 치료비가 한 또 500만 원이다. 그리고 위자료로 한 500만 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호자, 피해 학생의 보호자도 원고가 됐다면 보통은 부모한테는 위자료가 한 50에서 100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원고 가족에 대한 판결금 한 1,6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1,600만 원을 원고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이 5명한테 골고루 나눠가지고 뭐 3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번한테만 1,600만 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원고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피고 중에 첫 번째 피고 입장에서는 뭐야, 잘못은 우리 5명이 다 똑같이 골고루 나눠서 했는데 이런 또 억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피고가 원고한테 1,600만 원을 다 배상했다. 그러면 내가 배상한 것에 대해서 5로 나누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돈이 들어오느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금 원금과 그 다음에 판결 선고되고 선고된 날로부터 원금을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자가 붙어요. 12%예요. 연 12%. 그러니까 피고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자가 붙느니 그냥 바로바로 빨리 이자 붙기 전에 바로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째?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 피고들의 재산을 다 그 법원을 통해서 조회한 다음에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압류해서 은행한테 돈 달라고 해서 받아오거나,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 직장의 급여에 대해서 압류 추심해서 바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그 판결금을 내 수중에 들어오게 하는 집행은 다른 문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교 변호사 김영미를 찾아주세요.